요즘 정치 상황이나 돌아가는 것들을 보다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헌법학 입문이랑 형사법 사례에 나와 있는 거 해설판을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학 입문이고 성낙인이라는 분이 지으신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했고 프랑스 파리 이대학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개위원,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 외무고시 및 군법무관 시험위원,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헌법학,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회장, 이런 양력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것도 서문도 읽어볼게요. 헌법 입문학이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해마다 판을 거듭하면서 이제 제6판을 간행한다. 헌법학 입문은 법학도뿐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민주화 이후에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과 더불어 헌법 규범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간 소홀했던 공직시험에도 다시금 헌법 과목이 부활되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는 민주 법치 국가시대가 열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 행정을 맡으면서 새삼 국제화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지난 한 해 저자로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보다 주저인 헌법학이 중국 국가 번역 과제로 선정되어 작년 11월에 상하이 외국어대학교에서 번역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또한 12월에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연구중심 대학협의회에서 2년 임기의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협의회는 유럽 연구중심대학협의회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연구중심대학협의회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서울대학교는 아시아 총정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상임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각국 대학과의 학문적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앙일보 1915년 12월 21일 일면 조사한 우리나라 인문사회계열 서적 중에서 저자의 헌법학이 피인용률 전체 1위를 차지하는 과분한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헌법학 입문 제6판에서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헌법학 제16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법학 전문 대학원 시대에 학부 법학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처럼 비법학도를 위해서 민주시민과 헌법과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헌법학 입문은 이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민주시민과 헌법 과목은 이효원, 이우영, 전종익, 전상현 교수께서 담당하고 계신다. 제6판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비롯해서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최신 판례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그간 공직선거법에 입각한 선거구 획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상태가 계속되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새롭게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여야 모두에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민의 표출의 장이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새로운 변화 요인으로 작동할 소지가 크다. 세계 질서의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소모적인 정쟁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벌써부터 정치인들이 2017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는 가운데 국내 민복은 어찌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헌법적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적어본다. 헌법학 입문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저자의 헌법학 제16판 2016뿐만 아니라 판례 헌법 제4판 대한민국 헌법사, 헌법소송론, 헌법연습 등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또한 저자는 법조인과 법학도뿐 아니라 민주시민들이 생활 규범으로서 헌법과 두루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만화 판례 헌법, 정치제도 헌법, 만화 판례 헌법 2, 헌법과 기본권을 출간하였다. 2014년에는 칼럼을 중심으로 우리 헌법 읽기 법률 저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법률 저널을 출간하였다. 2014년 10월 인문학 석학 강좌, 민주시민의 생활법칙 강의안을 중심으로 올 가을에는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민주시민의 생활법칙을 통해서 헌법이 국민에게 더 친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6판에도 가천대학교 법대의 박진우 교수가 수고하였다. 법문사의 장지훈 부장, 김용석 과장, 권혁기 대리, 유진걸님, 이선미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이거는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권력과 자유 조화의 기술로서 헌법 1. 헌법과 헌법학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이고 기본법이다. 절대 군주시대를 마감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정립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하여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합의 문서이다. 2. 권력의 학문으로서의 헌법학 국가에 현존하는 모든 제도 유지 관리는 정치 권력을 통해서 국가 속에서 구현된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학은 권력의 학문이다. 3. 자유학문으로서의 헌법학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 인간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로부터 방임된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틀 속에서 보호받고 수호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4. 권력과 자유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학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살아 숨쉬는 곳에 권력은 권력자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근대 입헌주의 이래 헌법학은 국민 주권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헌법과 헌법학을 의미하며 권력의 학문으로서 헌법학은 곧 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학문을 의미한다. 입헌주의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 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행위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근대 입헌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헌법 개념이다. 즉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헌법을 국가의 근본 조직법으로 이해한다. 국가가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체제에서도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교범의 형태로 존재한다. 2.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정립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후에 제정된 근대 자연법론에 기초한 일련의 헌법을 지칭한다. 이 헌법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대의제, 법치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성문헌법, 경성헌법을 그 형식으로 출발하여
20세기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으로 이어진다. 외국의 입헌주의 헌법 이론과 대한민국 헌법. 1. 근대 입헌주의 헌법 이론의 수용. 오늘날 세계 각국 헌법 교과서에서 제시된 헌법학 이론의 기본 모형은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정립되었다. 소위 현대 헌법학에서 두 개의 큰 산맥으로 평가되고 있는 프랑스 헌법학과 독일 헌법학의 기초도 바로 이 시기에 태동하였다. 2. 대한민국 헌법의 이해. 헌법학의 이해에 있어서는 그 사상적 뿌리인 근대 자연법론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법 실증주의의 이론과 제도를 동시에 포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 헌법의 이해에 있어서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근대 자연법론의 사상적 세계에 기초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실존적 법 교범과 법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순응할 줄 아는 법적 실존주의에 깊이 천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헌법의 개념 정의와 분류. 1. 헌법의 개념 정의. 1. 헌법의 발전 과정에 따른 헌법의 개념 정의.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 또는 본래적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을 말한다. 2.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1.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민주권주의 헌법. 2.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기본권 보장의 장전으로서의 헌법. 3.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권적 의사에 기초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채택한 권력 통제 규범으로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1. 성문 헌법과 2. 경성 헌법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3. 현대 사회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현대 사회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인 내용과 형식상 특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주권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 통제를 실질화시킨 헌법을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그 효시를 이루고 있다. 현대 사회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1.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대의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2. 사회복지국가 원리에 입각하고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함으로써 사회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 3. 헌법 규범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헌법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의 성문, 불문 여부를 묻지 않고 어떠한 종류의 법 규범이든지 간에 그 실질적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가질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문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사항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 내용이 될 수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 헌법 전에 포괄된 규범을 지칭하는 바 특별한 기관에서 제정되고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2. 헌법의 분류. 1. 헌법의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 헌법과 관습 헌법, 불문 헌법. 1. 성문 헌법. 성문 헌법이란 성문의 헌 법전을 지칭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다. 성문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한 기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경성 헌법의 경향을 띠고 있다. 2. 관습 헌법. A. 의의. 관습 헌법이란 한 국가에서 용인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관습적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하지만 헌정 실제는 규범적 효력이 결여된 단순한 현실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관습 헌법과 구별된다. 영국 등과 같이 성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불문 헌법 국가에서는 관습 헌법에 입각하여 헌정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즉 영국에서는 성문 헌법은 없지만 관습 헌법에 기초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있다. B. 관습 헌법의 인정 여부. 성문 헌법 속의 헌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두 규정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문 헌법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모자랄 수도 있으므로 관습 헌법의 필요성과 그 규범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헌법상 관습 헌법에 관한 논의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로 촉발되었다. 논의의 핵심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 헌법인가의 여부이다. 다수 의견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 헌법이므로 법률로서 수도를 이전할 수 없으며 헌법에서 명시한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판시한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은 관습 헌법의 효력은 성문 헌법의 보완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관습 헌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 위헌 결정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에서 7인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6인의 재판관은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에 속한다고 본 반면 3인의 재판관은 관습 헌법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2인의 재판관은 수도는 결과적으로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하여는 수도 분할이라는 비판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2010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생각건대 헌재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았다면 수도 분할을 의미하는 위 특별법도 또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어야 마땅하다. C.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 1. 기본적 헌법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반복 계속성. 3.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항상성. 4.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명료성. 5. 또한 이러한 관행이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 하지만 관습 헌법은 성문의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인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D. 관습 헌법 사항. 관습 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한다. 국호, 대한민국, 국어, 한국어, 수도, 서울 외에도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 국시 등도 관습 헌법에 포섭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사항은 외국 헌법, 예컨대 프랑스 헌법의 예와 같이 헌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관습 헌법의 효력. 관습 헌법도 헌법 규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문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관습 헌법은 그 효력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관습 헌법은 결코 성문 헌법전에 규정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관습은 성문 헌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에서 성문 헌법을 보충할 수 있으며 특히 헌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평석을 가할 수 있다. F. 관습 헌법의 변경. 관습 헌법은 관행의 존재, 반복, 계속성, 명료성, 항상성과 국민적 합의를 요하는 바 그 변경에 있어서도 관행의 연속이 단절 또는 변경되거나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경되는 경우 관습 헌법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 교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가식적 헌법. 1. 교범적 헌법은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이 대체로 일치하는 헌법이다. 이는 맞춤복처럼 사람의 몸에 잘 어울리는 옷과 같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헌법. 2. 명목적 헌법은 헌법 규범은 이상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만 헌법 현실과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헌법을 말한다. 이는 기성복처럼 사람의 몸에 잘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다.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 국가의 헌법. 3. 가식적 헌법이란 대외적인 과시용으로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헌법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헌법을 말한다. 이는 사람이 입고 다니기 위한 옷이 아니라 가장 무도회용 복장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헌법. 3. 그 밖의 분류. 또한 헌법은 헌법 제정의 주체에 따라 흠정헌법, 협약헌법, 민정헌법, 헌법의 독창성 요무에 따라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3. 헌법 개정 절차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4. 국가 형태에 따라 단일 국가헌법과 연방국가헌법. 5.
국가 체제에 따라 사회주의 헌법과 자본주의 헌법. 6.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에 따라 입헌주의 헌법과 전제주의 헌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헌법의 개념 정의와 분류. 한국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에 기초하여 현대 사회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을 수용하고 있는 헌법이고, 성문헌법, 민정헌법, 모방적 헌법, 단일 국가헌법, 강한 경성헌법, 수정자본주의 헌법, 입헌주의 헌법이다. 그러나 명목적 헌법에서 규범적 헌법으로 발전 과정에 있는 헌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형사법 사례형 해설. 제1문 갑의 형사책임. 1. 문제제기. 갑에 대하여는 A의 손지갑을 꺼낸 뒤 도주하던 중 쫓아가던 정복 착용 경찰관 P1을 을과 함께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 2. 절취한 신용카드로 5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행위. 3. 절취한 현금카드로 100만원을 일출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행사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갑이 길을 가던 A의 핸드백을 열고 신용카드 한 장과 현금카드 한 장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꺼내 달아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강도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한거 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날치기라기보다는 소매치기 수법으로 그대로 손지갑을 가지고 도망갔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부상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A의 손지갑을 꺼내감으로써 A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기소에 이르렀다. 문제는 갑이 을과 함께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1. 강도 상해죄의 성립 여부. 준강도죄의 성립 여부.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탄환을 한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의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상태에 성립하는데 갑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절도범일 것. 미수죄도 포함한다. 2. 절도 기회에 폭행 또는 협박이 행해질 것. 즉 절도 범행과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이 있을 것. 3. 재물의 탈환을 한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이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본 사례에서 갑은 절도의 기수범이고 그 절도 범행 직후 도주 중에 추적 중인 경찰관 P1의 얼굴을 찔렀으므로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도 충족하였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도 인정되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는 이에 흡수된다. 준강도죄의 성질, 신분법, 비신분법. 준강도죄의 성질에 대하여는 1. 신분법설과 2. 비신분법설이 대립된다. 신분법설은 준강도죄의 주체가 절도 범인이므로 이는 신분범이고 그 구성 요건적 행위는 폭행과 협박이라고 한다. 신분범설은 다시 A. 절도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절도가 구성적 신분이므로 진정 신분범이라는 견해와 B. 폭행 협박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절도가 폭행 협박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 신분법이라고 보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반하여 비신분범설은 신분은 행위자와 관련된 요소일 것을 요하는데 절도라는 신분은 행위 요소적인 성격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신분범이라고도 신분범이라 할 수 없고 준강도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는 절도와 폭행 협박으로서 실질적으로 결합범이라고 한다.
신분은 남녀, 성별, 내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또는 공무원의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하므로 절도를 신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신분범이라고 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신분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구성적 신분,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에서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가감적 신분.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 살해죄에서의 존속, 형법 제251조 영아 살해죄에서의 직계 존속 등. 3. 신분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 소극적 신분.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변호사, 14세 미만자, 친족 상도례에서의 친족 등으로 분류된다. 구성적 신분의 범죄를 진정 신분범, 가감적 신분의 범죄를 부진정 신분범이라 한다. 대법원 판결. 여기까지.